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딸의 엄마입니다. 두 딸의 엄마이자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된 저의 사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9년 전에 남편과 결혼할 당시 대학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 연상이었죠.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흔히들 하는 소개팅처럼 만났어요. 그때 남편이 33살의 9급 공무원이었죠. 수험생 기간이 길어져 지금 나이에 늦가기 공무원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 첫 만남에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가 다 보이게 환한 미소로 저를 마주했을 때 느꼈죠. 이 남자가 제 짝이 될 거라는 걸. 그게 헬시월드 입성일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남편과의 연애는 순조로웠어요. 제가 상교대 근무에 바쁘다 보니 늘 피곤한 절 배려해주고 제 말이면 뭐든 다 할 것처럼 잘해줬으니까요. 그렇게 2번의 사계절을 같이 겪어보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연애할 당시에는 남편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을 뵌 적이 없었고 결혼을 약속한 후 처음 인사드리러 갔었어요. 시댁은 시골이긴 하지만 차를 타고 20분 정도 나가면 나름 있을 건 다 있는 번화가였어요.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인 만큼 한우 세트를 선물로 들고 갔는데 그 한우 세트가 아니었으면 저는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만 냈을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시켜 먹을 건가 보다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엔 남편보다 2살이 많은 누나네 부부도 와 있었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고기였다. 이제 밥 먹을 준비하자 였어요. 시아버지 되실 분은 방 안에서 연초만 줄줄이 피시며 저에게 인사치레로 눈인사만 하셨었네요. 뭐 오느라 고생했다는 인사치레 한번 건네지도 않고 고기가 왔으니 밥 먹을 준비를 하자는 말에 저는 당황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제 귓가에 대고는 네가 한우 사올 거라고 내가 미리 말해놨어 라고 작게 속삭이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이 많은 친정 오빠가 한우 식육식당을 크게 운영한 덕분에 딸 같은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간다기에 한우 세트를 준비해 준 거였어요. 그것도 명절에 선물 세트로 팔아도 70만 원 상당의 고가 세트였죠. 남편에게도 그걸 스치듯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편 누나네 부부까지 모두 와서 제가 가져온 한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저는 어렸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바보였던 건지 돌아가신 제 친정아버지가 얼른 도망치라는 시그널을 주셨던 건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는 아, 내가 가져온 한우를 모두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며 밥 먹을 준비하는 걸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도와 밥상을 차렸어요. 시골이라 텃밭이 있으셨는데 거기서 땀 뻘뻘 흘리며 상추와 깻잎, 고추 등을 열심히 땄던 기억이 나네요. 채소를 깨끗이 씻어 들어가 보니 이미 한우는 불판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정작 사온 저에게는 먹어보라는 한마디도 없이 시어머니는 남편과 사위에게 제일 먼저 고기 한 점을 얹어주시고 그 뒤로 딸과 시아버지께 차례로 올려주시며 많이들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밥상을 보니 그릇에 따로 덜지도 않고 김치건 장아찌건 모든 반찬들을 통째로 놔두고 드시더라고요. 저도 예비시댁에서 밥을 먹을 거라 생각해서 굶고 갔던 터라 몹시 배가 고팠죠. 예, 너도 앉아서 얼른 한 점 먹어라. 시어머니께서 쌈채소를 들고 멀뚱히 서 있는 저를 보고 한마디 던져서 겨우 앉았어요. 젓가락을 들고 소고기를 한 점 하려는데 구워지는 족족 없어지지 뭐예요? 그나마 남편이 몇 점 그릇에 올려주긴 했는데 그냥 고기 한 점에 쌈채소를 많이 싸서 먹었어요. 그렇게 크게 한 입 하는데 시누이가 한다는 말이 우리 예비 옳게 될 사람은 참 먹성이 좋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배고팠던 예비시댁 방문기를 끝내고도 제가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딸이 그런 대우를 받고 왔다고 했을 때 저는 당장 그 집을 달려가서 먹은 한우들을 모두 다 토해낼 때까지 뒤집어 엎었을 것 같은데 그때의 저는 뭐에 홀렸던 걸까요? 아무튼 그렇게 상견례자리가 성사됐어요.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 부부가 같이 상견례에 왔고 저는 제 친정엄마랑 친정오빠 이렇게 셋이서 갔어요. 그때 제 새언니도 오려면 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우리 민영이까지 데리고 가면 정신 사나워요. 나는 민영이랑 있을 테니까 이야기 잘하고 오세요, 아가씨. 라더군요. 그때 제 조카가 미친 4살에 접어들었어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비시댁 식구들은 아니었던 건지 신혼의 부부와 아이 둘까지 같이 있는 바람에 상견례 자리가 참 어수선했어요. 그래도 와중에 어른들끼리는 이야기를 나누시긴 하더라고요. 신혼의 아이들이 정신 사나울 정도로 시끄러운 바람에 그냥 예식 날짜만 정하고 다른 건 저희끼리 하게 놔두자며 이야기가 엉겁결에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다 시어머니께서 대뜸 엄마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사돈은 남편 없이 서러워서 어찌 사셔요? 여자는 남편 없으면 세상에 무시받고 주변에서 가볍게 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발언에 친정 오빠의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시어머니는 친정 오빠의 표정을 본 건지 만 건지 그 뒤에도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라 줄 서는 여자들이 널렸었는데 이렇게 장가를 보내게 되네요. 라고 아주 쐐기를 박는 말을 했었어요. 친정 엄마도 표정 관리한다고 참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남편의 표정을 살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말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 오빠가 운전을 하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라고요. 남자 새끼가 35살에 아직도 구급 공무원인데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줄을 서?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긴 했지만 그 정신 나간 여자가 내 동생이네 하는 것 같았어요. 너 이 결혼 꼭 해야 돼? 네 남편 될 사람도 눈치가 없어 보이고 신우 될 사람도 인상이 별로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어머니 될 사람이 참 교양도 없고 언행이 가벼워. 너 힘들게 빤히 그려지는데 나는 이 결혼 반대하고 싶다. 친정 엄마의 표정을 보니 오빠랑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긴 했지만 저는 정말로 그때 뭔가에 씌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와 제 조상님들이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라는 시그널을 주셨지만 저에겐 도저히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모든 시그널을 무시하고 저는 결혼을 감행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친정 어머니와 오빠도 힘들면 언제든지 와도 되니까 괜히 우리 생각한답시고 당하거나 버티고 있지 말아라며 제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한다고 해도 제가 무조건 할 것을 알았나 봐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제 미래가 너무 불보듯 뻔해 보였기에 당하거나 버티고 있지 말라는 말도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친정 오빠나 어머니께서 더욱더 완강하게 뜯어 말리셨어도 내가 결혼을 감행했을까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하네요. 그게 온전히 제 탓이면서요. 저의 첫 아이는 허니문 베이비였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과 동시에 제 첫 보물인 우리 첫째 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도 시어머님이 그래, 첫째는 딸이어도 되지만 우리 집안에 아들은 꼭 있어야 하니까 둘째 준비도 서둘러야겠다. 라는 발언을 첫애 낳고 마취해서 몇 시간 만에 깬 저에게 처음으로 하셨네요. 친정 오빠와 친정 어머니는 가장 먼저 제가 괜찮은지 걱정하시며 저를 먼저 보러 와줬지만 시댁 사람들은 제 아이를 먼저 궁금해하며 둘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고 손녀 보러 온다며 수시로 저희 집에 오셔서 정말 딱 아이만 보고는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제 온갖 살림살이를 간섭하셨어요. 신생아 본다고 두 눈이 퀭해져 있는 저를 보며 여자가 집에서 그런 몰골로 있으면 남자가 바람이 난다. 서방님 오시기 전에 예쁘게 단장하고 웃으며 맞아줘야지. 남자들 바람 나는 거 다 여자가 행실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건 다반사였어요. 손녀를 보러 온다는 명목으로 아침부터 오셔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에 후식까지 다 챙겨 드시고는 퇴근한 남편에게 시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셨죠. 우리 아들, 애 우는 소리에 밤에 잠도 잘 못 잘 텐데 오늘은 우리 집에서 채우고 출근시키마. 라고 전화 온 적도 참 많았네요. 남편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 고지곳대로 참 말도 잘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같이 안 살았다는 것 뿐이지 사사건건 간섭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소갈이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에겐 우리 첫째가 있어서 어떻게든 버텨냈던 것 같아요. 첫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남편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다시 간호사 복직을 했을 때는 차라리 그게 정말 행복할 정도였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님이 찾아왔지만 제가 다시 복직을 하니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집에 없을 때 저희 집에 들어와 살림살이를 모두 바꿔놓고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행동들은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여자는 집에서 남편 뒷바라짐하며 살림을 해야 하는데 저렇게 애도 내팽개치고 일만 다녀서 되겠냐? 라는 말도 빼놓지 않고 하셨었네요. 아들 아들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의 성화 끝에 둘째를 낳을 무렵 시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둘째도 딸이라며 실망한 시어머니가 셋째 낳으면 된다라며 대놓고 헛소리를 하실 때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께서 실려간 병원에서는 시아버지의 병명을 폐섬유화라고 하더군요. 폐가 굳는 병이라고 원인 중엔 흡연도 있다고 들었어요.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시고 손주 앞에서도 대놓고 피시던 분이니 갑작스러운 병도 아니긴 했죠. 그 병이 발병한 뒤로 시아버님은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나를 요양병원으로 보내지 말아다오. 나는 너무 가기 싫다. 시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을 정말 가기 싫어하셔서 오죽하면 며느리인 저에게까지 애원하듯 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은 시아버지를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솔직히 며느리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으니 그냥 안타까웠죠. 시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가시고는 제가 한두 번 뵈러 간 것 말고는 시어머니와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요양병원으로 가시고 한 두세 달 정도를 연명하시다가 폐렴이 왔어요. 결국 이겨내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시어머니는 목 놓아 우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찾아가 보지 않으셔서 시아버님께 부부의 정 같은 건 없으시구나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도 두 분 사이가 딱히 각별해 보이거나 그런 건 없어 보였지만 몇십 년을 한 입을 덮고 잔 부부 사이인데 막상 이별의 순간이 오면 얼마나 원통하고 슬플까 참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시골에 사신다는 것뿐이지 몸도 건강하시고 술도 참 좋아하셔서 개모임, 등산 모임, 동네 반상회 모임에 여러 친목 자리가 많으셨어요. 어차피 시골에서 20분만 나가도 번화가가 나오니까 시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먼저 보낸 마음이야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프실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과 신우도 문상객들이 오면 같이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내며 눈물을 보였지만
돌아가신 시아버지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문상객들이 올 때마다 더 구슬프게 우시는 시어머니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어요. 저도 친정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친정 식구들이 장례식에 오셨어요. 문상을 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우리 애들을 맡기고 열심히 시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문상객을 받으며 잡다한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쎄한 느낌이 들어 그 느낌이 드는 곳을 무심코 봤더니 신우랑 자꾸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 계속 저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인간 CCTV가 된 것 마냥 저를 감시하는 느낌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딱히 눈물이 나지가 않아서 억지로 울진 않았는데 제가 슬퍼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관찰하는 건가 싶어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상차리고 치우는 걸 반복하면서 정신이 너무 없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문상객만 받으니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저를 계속 감시하니까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3일이 지나고 발인까지 마쳤어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시어머님이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님이 약을 드시고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어머니의 행동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현실 도피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했죠. 또 10년 전 택시기사로 착실히 사셨던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음주운전차에 치이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났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참 많이 힘들어하셨으니 그게 생각이 나면서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신우도 시골에 있는 시댁을 수시로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건 자식된 도리로 부모 걱정하는 마음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고요. 저는 5살이 된 첫애와 이제 막 배밀이를 하는 둘째를 혼자서 육아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자주 보러 간다고 집을 수시로 비워도 시어머니 집에서 거의 출근하다시피 해도 저는 불만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해서 철이 들었나 보다 하며 남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시어머님께서 적적해 하시기에 저도 며느리로서 많이 신경 쓰려고 노력했어요. 툭하면 시어머님 모시고 외식했어요. 저는 둘째를 아기띠하고 첫째는 한 손에 잡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어머님 모시고 간다며 시댁에서 출발했죠. 그럼 저는 바둥거리며 애들 둘을 챙겨서 혼자 갔어야 했고요. 막상 애들을 데리고 힘들게 식당에 가도 저는 애들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고기를 먹으러 가든 회를 먹으러 가든 한 점 먹을 틈도 없더라고요. 애들 밥 다 먹이고 이제 좀 한술 뜨려 하면 메인 요리는 다 나갔고 그냥 밑반찬 남은 거와 조금 남아있는 찌개에 급하게 배만 채웠죠. 모두 다 배부르다 하며 배를 통통 두드릴 때 저는 허겁지겁 먹고 또 애들 둘을 혼자 다 챙겨서 식당 나오기 바빴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있는다고 저랑 우리 애들은 아주 등한시했었네요. 신우도 외식 때마다 자기 식구들 다 데려와서 이것저것 시켜 먹고 결제는 또 남매 개비해서 외식비가 나가더라고요. 각자 15만 원씩 달에 30만 원 정도 개비 통장을 만들어 모았거든요. 그 개비 또한 제가 육아휴직하면서 조금씩 나오는 돈으로 보탠 건데 말이죠. 가족여행도 참 자주 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울적해 하신다고 2주마다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아요. 꼭 1박 아니면 2박으로 자고 오고요. 그럼 저 또한 어린애들을 다 챙겨서 여행에 참석했어요. 애들 짐 챙길 것도 많아서 한 보따리 들고 따라갔었죠. 여행을 가서도 당연히 애들 케어는 제 몫이고 여행을 가서 무엇을 먹더라도 평소 외식 때처럼 제대로 못 먹는 일은 다반사였어요. 펜션을 잡아서 무엇을 시켜 먹어도 될 법한데 외식할 때 신경도 안 쓰던 손녀들을 본인이 봐준다고 생색내시면서 저녁 차리라고 시키실 때도 저 군말 없이 저녁 준비했어요.
저 포함 어른 5명과 우리 아이들, 신우네 아이들까지 아이 넷의 저녁 준비를 혼자 하더라도 그냥 내가 하고 말지 뭐 하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차렸고요. 음식 준비를 해도 꼭 그냥 먹는 법이 없었어요. 이건 짜고 이건 어떻고. 그런 말하면 그렇게 분주했던 음식 준비를 했던 건 다 헛수고 같아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물론 다 먹고 나서도 치우는 건 제 몫이었고요. 말이 여행이지 저는 그냥 노예로 간 것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별 불평물만 없이 시댁 여행에 다 참석하고 다녔어요.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신우는 끝까지 장례식 때의 그 쎄한 눈빛으로 저를 감시하듯이 보는데 그건 참 기분이 묘했어요. 제가 시댁의 자발적 노예가 되어 혼자서도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틈만 나면 찾으셨어요. 그리곤 하소연하셨죠. 번번이 그 자리엔 신우도 있었고 그 특유의 감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 것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더라고요. 어머님 마음 제가 감히 다 헤아리진 못하겠지만 결국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제 친정아버지 보내시고 어머님처럼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 지금은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재밌게 사세요. 라며 위로해드렸어요. 시어머니도 흐느끼다 말고 제 말을 듣더니 신우이랑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모녀가 그렇게 저를 그런 눈빛으로 보는데 진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기분이 들고 수치심마저 드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위로해드리고 살펴드리러 간 건데 거기서 기분 나쁜 티를 내봐야 시끄럽기만 하지 저 하나 참으면 불편한 사람 없으니까 하며 속으로 삭혔어요. 신우는 무엇을 쓰는 거에 참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남동생 결혼한다고 할 때도 축의금 10만 원 낸 게 전부였고요. 조카 생일 선물도 한 번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조카들 돌 때도 그냥 밥값 명목으로 5만 원 상품권 건넨 적은 있었네요. 그런 신우가 갑자기 저에게 옷이며 화장품이며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외식할 때도 제가 뭘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밥까지 사주면서요. 그것도 뭐 일주일 정도 갔으려나요? 아무튼 신우가 고기를 사준다며 나오라 한 그날 먼저 운을 띄우더라고요. 나는 우리 올케가 피를 나는 가족같이 친근하고 좋아.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지금보다 올케랑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저는 속으로 피를 나눈 건 내 친정오빠고 신우네 가족은 신우 남편과 신우네 아이들이지 왜 내가 신우 가족이지? 라는 의문을 품으며 겉으로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본래 있던 가족들보다는 남편 쪽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 올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그게 이치고 그게 옳은 거야. 신우는 근본 없는 헛소리를 하며 보통 시어머님이 하실 법한 소리를 정말 태연하게 했어요. 고기 한 점을 제 앞접시에 놔주면서 씩 웃는데 고맙기도 하면서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소름도 약간 돋더라고요. 그 다음 신우의 말은 역시나가 역시나더라고요. 신우가 베푸는 호의에 공짜는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 뒷말에는 시어머님 이야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우리 엄마가 나보다 올케를 더 딸로 생각하고 애틋한가 봐. 엄마가 올케에게 심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어. 올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딸인 나보다 올케를 더 좋아해. 그 말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저절로 나오려고 했어요. 네? 저를 딸로 생각하신다는 분이 외식할 때 손주 한번 안 봐주시고 본인이랑 사위, 자식들 먹을 것만 챙기셨나요? 여행 가서 본인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정신없는 며느리에게 외식은커녕 펜션에서 저녁밥을 차리라고 시키냐고요. 라는 생각을 혼자 하면서 신우의 구구절절 늘어놓는 뻔한 거짓말에 나오려던 실소를 간신히 참았어요. 대충 적당히 고개만 끄덕이며 모션을 취했어요. 절대로
정말요? 우리 시어머님이 저를 딸로 생각하시고 많이 의지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저도 정말 우리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혼자 놔둘 수가 없네요. 라는 신우가 원하는 답을 먼저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로 그저 특수한 상황이었고 10년 전 우리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평소보다 시어머니를 더 신경 쓴다고 더 잘했을 뿐이었는데